어두운 구석이나 심해에 숨어있는 생물 등 바다의 대부분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바다는 차갑고 어두운 심해에 숨어있는 무서운 것들을 엿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뉴스에서 강력한 북풍이 한 번 더 지나간 후 심해 생물들이 해안으로 떠밀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요. 어떤 것들은 그냥 이상하게 생겼지만 어떤 것들은 1000m 이상의 수심에 사는 진짜 괴물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가장 차갑고 깊은 곳은 거대화라는 특정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따라서 바다거미, 오징어, 지렁이, 그 외 많은 동물들, 주로 무척주 동물들 또는 등뼈 없는 생물은 얕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습니다. 태평양 심해에서는 미니밴만큼이나 큰 해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극 해역에 서식하는 오징어는 뉴질랜드에 주로 서식하는 화살 오징어보다 몸 길이가 14배 가까이 길어요. 연구자들은 바다의 심연지대에서 이러한 수중 괴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2021년에 연구자들은 거대한 팬텀 젤리의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괴물은 수심 975m에 있었습니다. 촉수의 길이는 10m였어요. 와, 해변에서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아마 작은 물고기와 플랑크톤만 먹을 거예요. 하지만 수심 6,500m 이상까지 헤엄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아래엔 그 거대한 젤리가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대왕 오징어와 관련된 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괴물은 길이가 13m, 무게가 거의 1톤에 달해요. 그 촉수가 자동차 같은 걸 잡으면 장난감처럼 부숴버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연 지역에는 빛이 없습니다. 태양광선은 그렇게 깊숙이 침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조류나 수중식물도 존재하지 않죠. 이곳의 동물들은 주로 눈을 먹어요. 바다의 눈은 눈사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일반 눈과는 달라요. 바다 표면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이나 잔해, 심지어 바다 위 동물들이 먹지 못하고 남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대한 오징어처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주 큰 생물에게는 충분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깊은 수심에 사는 오징어는 먹이를 쫓는데 신경 쓰지 않아요. 불쌍한 동물이 긴 촉수까지 헤엄쳐서 덫에 걸릴 때까지 기다릴 뿐이죠. 어둡고 추운 곳까지 헤엄쳐 들어오는 동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대왕 오징어는 하루에 약 45칼로리인 1온스의 생선만 먹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보다 거의 50배나 적은 양이에요. 이 오징어에게 생선 한 마리가 생기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돼요. 대왕 오징어가 심연지대에 먹이가 부족할 때 수면으로 올라와서 먹이를 찾을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더 많은 그린란드 상어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린란드 상어는 최대 2200m 깊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걷는 속도보다 2배나 느린 시속 1.2km로 헤엄쳐요. 이 느림은 해저 생물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 메커니즘의 일부예요. 그래도 먹이를 잡아야 할 때는 짧은 순간에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식자 스타일에서 정소부 스타일로 식단을 바꾼 이유는 수면에서 떨어지는 먹이가 곡물보다 많다는 환경을 고려한 거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1년에 1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대부분 6.5m 길이로 최대 400년까지 매우 오래 살 수 있어요. 또한 신진대사가 느린데 이것도 장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차가운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상어의 조직은 몸 전체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정 화학 화합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할 수 있어요. 즉, 일종의 천연 부동액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으로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큰 동물이 더 효율적인 경향이 있다는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물고기를 질량이 수백 배나 큰 고래와 비교해 보세요. 고래는 신진대사율이 더 높아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열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죠. 나아가 더 큰 동물은 더 큰 먹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서 겪는 힘든 문제나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또한 온도가 낮을 때 몸이 더 커집니다. 그린란드 상어가 완벽한
예이고 거대한 바다거미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거미는 일반적으로 흔한데 1mm의 아주 작은 거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의 더 깊은 곳에는 1m 길이의 거인이 되기도 해요. 차가운 물에는 더 많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가 동물의 몸속으로 퍼져나가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생물로서도 악몽으로서도 그래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튜브벌레는 어떨까요? 연구원들은 태평양 해저의 신비를 탐사하던 중 우연히 이 벌레를 발견했어요. 특이한 열수 통풍구를 우연히 포착했습니다. 화산 열수로 인해 물이 암석이나 단층이나 균열을 통해 아래로 스며들면서 이 통풍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물이 통풍구에서 빠져나오면 다양한 미네랄과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은 이 독성 화학물질이 섞인 수프 주변에서 살아남지 못하지만 튜브벌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이 독성 물질에도 거의 끓다시피 하는 물의 온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전체 생태계를 발전시켰어요. 이들은 생존을 위해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대신 작은 박테리아가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이 박테리아는 독성 화학물질에서 직접 에너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광합성이 아니라 화학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튜브벌레는 입이 없고 박테리아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죠. 게다가 이 무서운 벌레는 최대 2.4m까지 자랍니다. 자이언트 아이소포드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닿지 않는 수심 500m 이상의 심해에 숨어 있는데 마치 괴물 나무벌레처럼 생겼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에서 보내며 높은 바다에서 떨어지는 먹이를 찾으려고 하죠. 다리 끝에 있는 갈고리 모양의 작은 발톱을 확인하세요. 아이소포드는 이 발톱을 이용해 해저를 이동하는 동안 안정감을 유지해요. 빛이 없기 때문에 긴 안테나를 통해 주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 안테나는 몸 길이의 절반 정도에 달해요. 자이언트 아이소포드는 몸 크기에 비해 눈도 꽤 큰 편이에요. 머리부터 고리까지 30cm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정말 인내심이 강해요. 저 아래 동물들은 먹이를 거의 구할 수 없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때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놀라울 정도로 느려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5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얘기만 해도 배가 고파지네요. 2006년에 한 생물학자가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는 심해가 섬의 법칙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육지에서 고립된 지역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생물 다양성이 발달해요. 둘째, 작은 몸집을 가진 생명체는 큰 육지의 생명체에 비해 고립돼 있을 때 훨씬 더 크게 자랍니다. 자원은 한정돼 있고 경쟁과 포식자도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심해 생물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아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더 거센 폭풍이 몰아쳐서 심해에 숨어있는 괴물 같은 세계의 일부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드라큘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큼 먹이를 찾는 생물이 있습니다. 공룡이 지구를 걷기 전부터 존재해왔어요. 뼈도 턱도 없지만 이 수중 뱀파이어의 사냥에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어처럼 생긴 이 기생충의 이름은 태평양 칠성장어입니다. 영국 군주는 이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장어의 살을 먹지 말라는 의사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이 생선을 먹을 때마다 탈이 났어요. 하지만 뼈가 없고 천천히 익힌 비프스테이크 맛이 난다는 사실에 왕은 이 생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사랑의 산물은 노쇠한 몸의 한기를 느끼고 땀을 많이 흘리는 등의 무서운 증상으로 나타났으며 그는 결국 목숨을 잃고 35년간의 통치가 중단되었습니다. 칠성장어는 최소 4번의 대량 멸종을 겪었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물고기의 고대 조상은 4억 5천만 년 전에 진화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40여 종의 칠성장어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칠성장어는 그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생물은 뼈 대신 연골이 있고 머리 꼭대기에 빛을 감지하는 특수 기관인 제3의 눈이 있습니다. 일반 턱 대신 이빨로 둘러싸인 알판 입을 가지고 있어요. 수중 뱀파이어처럼 먹잇감을 붙잡고 체액을 빨아들이기에 완벽합니다. 한번 먹잇감을 고르면 달라붙어서 봉인을 만들어 거의 뗄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태평양 칠성장어가 살을 먹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암컷 칠성장어는
3, 4주 동안 민물에 머무는 둥지에 최대 2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부화한 유충은 퇴적물 속으로 파고 들어가 최대 10년 동안 모래 밑에 머물러요. 이 작은 드라큘라들은 10대가 되면 민물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해 다시 태어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은데 엄청난 염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드라큘라의 외형과 생리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번식을 위해 민물로 돌아갑니다. 태평양 칠성장어는 이동하는 유생 동료들이 방출하는 화학적 단서를 이용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란과 양육을 위한 완벽한 장소를 찾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내륙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산란 장소가 항상 같은 곳은 아닙니다. 많은 종의 조류, 포유류 및 기타 어류가 칠성장어의 지방이 많은 살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민물 및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칠성장어, 바다 칠성장어는 바다 미꾸라지는 대서양에 서식합니다. 대서양에 있을 때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지만 5대5로 이동하면 이 지역의 토종 칠성장어 4종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바다 칠성장어는 호수종보다 최대 4배나 더 큽니다. 먹이와 산란지가 무한하고 천적이 없기 때문에 거만해집니다. 이들은 혈액 응고를 막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물고기에게 붙으면 그 후 몇 달 동안 물고기에 붙어 살며 지냅니다. 물고기가 칠성장어를 떼어내더라도 포식자가 남긴 흔적 때문에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칠성장어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실수로 수영하는 사람에게 붙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소독해야 합니다. 호주 상자 해파리는 무해해 보이지만 가장 독성이 강한 해양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엄치지 않고 해류에 따라 떠다니는 다른 종류의 해파리와 달리 이 생물은 놀라운 속도로 스스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이 가득한 작은 다트로 덮인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이 촉수를 만난 사람과 동물은 몇 분 만에 무섭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다를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현존하는 약 50종의 상자 해파리 중 몇 종만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전 세계 따뜻한 연안 해역에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종도 있으며 가장 위험한 종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호주 북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파란 고리 문어는 특유의 사이키델릭한 색과 함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바다 괴물은 부드러운 모래바닥이나 얕은 조수 웅덩이, 산호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 조개 껍질이나 파편 사이의 수중 틈새에 숨어 있습니다. 문어를 방해하면 문어는 작은 색 변화 기관을 활성화하고 파란색 고리를 보여주고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단계는 청산가리보다 1000배 더 강력한 독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독은 육상 포유류의 독보다 더 독성이 강합니다. 문어는 보통 개, 새우, 작은 물고기를 사냥할 때 부리로 쪼아 마비시키는데 이 독을 사용합니다. 독에 대한 해독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바다 생물을 발견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통증 없이 물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공격적이지 않고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프 스톤피쉬는 수중세계에서 변장의 달인으로 바위나 산호초에 몸을 숨기거나 해저에 녹아드는 변장의 달인입니다. 인도 태평양의 열대 해역에서 번성합니다. 투명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복해 있다가 먹이감을 통째로 삼켜버리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누군가 이들을 방해하면 13개의 방어용 등 지느러미가 끝을 세우고 강력한 독을 퍼붓습니다. 스톤피쉬에 쏘이면 통증이 매우 심하고 몇 분 안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물고기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해저에서 원뿔 달팽이를 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갈색, 검은색 또는 흰색 무늬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달팽이들과 마찬가지로 느리지만 먹이를 찾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 바다벌레, 심지어 다른 달팽이까지 먹이로 삼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뿔 달팽이는 먹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입에서 날카로운 코, 즉 바늘처럼 돌출된 돌기를 활성화합니다. 공격은 신속하고 매우 강력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원뿔 달팽이는 피해자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원뿔 달팽이는 사람을 먹지 않지만 누군가 밟거나 방해하면 독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주둥이는 장갑을 뚫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700여 종의 달팽이 중 몇 종만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독제가 없으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따뜻한 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52종의 바다뱀은 모두 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리바다뱀은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류 중 하나입니다. 바다뱀은 평화로운 공존을 선호하며 대결을 벌이기보단 슬금슬금 도망치기를 좋아합니다. 물속에서 뱀을 발견하면 침착하게 천천히 움직이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다뱀에 물리면 당장은 거의 통증은 없지만 다양한 정도의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림 사고는 뱀을 그물에서 풀어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해변 이용객이 밟을 때 등 우발적인 만남에서 발생합니다. 블루드래곤은 포도알보다 크게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배를 들고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밝은 파란색이 바닷물과 조화를 이루고 은색 앞면은 아래를 향하고 어두운 해저로 위장합니다. 블루드래곤은 또 다른 위험한 바다 생물을 잡아먹고 쏘는 세포를 저장합니다. 이 물고기의 독은 물고기 자체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후에도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변에서 블루드래곤을 잡거나 밟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